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앙투안 드 생테취페리의 1931년 발표된 야간 비행입니다. 아르헨티나 야간 비행 항로 개척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항공 우편 산업을 이끌던 사람들의 용기와 책임감을 특유의 시적인 문장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낸 작품이죠. 자, 그럼 머릿말 중 서론 부분 먼저 들려드리고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머릿말. 항공사에서 다른 운송수단과도 속도 경쟁은 중요한 일이다. 이 책에서 감탄할 만한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비에르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속도란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는 낮 동안 기차나 선박에 비해 앞섰던 것을 밤이면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이다. 야간 비행은 처음에 거센 비판을 받다가 차차 허용되었고 초창기 위험한 시험 비행을 거친 후 실용화되었지만 이 소설이 쓰일 때만 해도 여전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뜻밖의 사건으로 가득한 항로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야간 비행에는 밤의 무시무시한 신비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수한 위험이 남아있지만 비행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다음 비행은 더 수월하고 안전해져 나날이 그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항공산업에도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영웅적인 시기가 있었다. 야간 비행은 그러한 하늘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의 비극적인 모험을 그리며 자연스레 서사적 어조를 띠고 있다. 나는 생텍쥐페리의 첫 번째 책도 좋아하지만 이 책을 더 좋아한다. 그의 데뷔작인 남방 우편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 조종사의 회상에 감상적인 줄거리를 더해 우리가 주인공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애정에 민감한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인간임을, 상처받기 쉬운 인간임을 느낀다. 야간 비행의 주인공 역시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초인적인 미덕에 도달한 인물이다. 이 가슴 떨리는 이야기에서 내가 특히 좋아하는 요소는 바로 그의 고결함이다. 우리는 인간이 나약하며 포기하고 타락한다는 걸 잘 알고 현대문학은 그런 면을 드러내 보이는데 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강한 의지를 통해 이르는 자기의 초월이다. 나는 특히 내가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순된 진실, 즉 인간의 행복은 자유 속에 있지 않고 의무를 받아들인 데 있음을 밝혀준 작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말하든 그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말하는 것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위험에 맞서본 개인적 경험은 이 책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해준다. 앙드레지드가 찬탄에 맞지 않는 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다큐멘터리로서의 가치도 뛰어난 야간 비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1장.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언덕들은 벌써 황금빛 노을 속에 골마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들판은 아직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눈부신 빛으로 환했다. 이곳의 언덕과 들판에는 겨울이 끝났어도 여전히 눈이 남아 있듯이 황금빛 노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남쪽 끝 파타고니아에서 우편기를 몰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오던 파비행은 항구의 바닷물을 보고 저녁 무렵임을 알아차렸다. 평온
뻔한 구름들이 물살이에 살짝 만들어 놓은 가벼운 주름이 밤이 다가온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거대하고 행복한 정박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목동처럼 천천히 산책을 하는 중이라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파타고니아의 목동들이 서두르지 않고 가축들 무리 사이를 이동해 가듯이 그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소도시들 사이를 지나가는 목동이었다. 그는 강가로 물을 마시러 오거나 들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2시간에 한 번쯤 마주치곤 했다. 이따금 바다보다 더 사람이 없는 100km에 걸친 초원지대를 지나다 버려진 농가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마치 인생이라는 짐을 실은 채 초원에 일렁이는 물결 속에 뒤처진 한 척의 배처럼 보여 그는 비행기 날개를 움직여서 그 배에 인사를 보내곤 했다. 산홀리안이 부임, 10분 뒤 착륙 예정. 기내 무선사는 항로의 모든 무선국으로 소식을 보냈다. 마젤란 해협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2,500km에 걸쳐 비슷한 모습의 기항지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이 기항지는 마치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으로 정복된 촌락이 신비 속에 있듯 밤의 경계선에 펼쳐져 있었다. 무선사는 조종사에게 쪽지를 전했다. 내우가 너무 심해서 헤드폰에 잡음밖에 들리지 않음. 산울리안에서 자고 갈까요? 파비eng은 미소 지었다. 하늘은 수족관처럼 평온했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든 기항지가 그들에게 하늘 맑음, 바람 없음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답했다. 계속합시다. 그러나 무선사는 과일 속에 자리 잡은 벌레처럼 네우가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생각했다. 밤은 아름답지만 썩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썩은 기운을 품고 있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졌다. 산울리안을 향해 저속으로 하강하면서 파비eng은 피곤을 느꼈다. 집, 작은 카페, 산책로의 나무 등 인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그에게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날 저녁 자신이 획득한 제국의 영토를 굽어보면서 인간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정복자 같았다. 파비eng은 무기를 내려놓고 천근만근인 몸과 곳곳에 근육통을 음미하고 싶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으므로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 창가에서 변치 않는 풍경을 바라보고 싶었다. 비록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는 이 마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일단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우연에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사랑처럼 우리를 가둔다. 파비eng은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며 이곳의 영원함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가 1시간쯤 머물렀던 소도시들과 그가 지나쳤던 낡은 담장으로 둘러친 정원들은 그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은 그를 향해 솟아오르면서 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파비eng은 우정과 착한 소녀들과 새하얀 식탁보의 아늑함 그리고 서서히 영원한 것으로 길들여지는 모든 것을 생각했다. 마을은 벌써 날개에 닿을 듯이 펼쳐져 있고 닫힌 정원들은 담장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하자 그 신비로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파비eng은 착륙하면서 돌담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을 알았다.
이 작은 마을은 부동성을 통해 열정의 비밀을 지키며 온화함을 내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 온화함을 얻으려면 행동을 포기해야만 했다. 기항한 지 10분이 흘렀고 파비행은 다시 출발해야 했다. 그는 산울리안을 되돌아보았다. 그곳은 이제 한 줌의 빛이 되었다가 별이 되었다가 먼지가 되어 흩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했다. 계기판이 보이지 않아. 불을 켜야겠다. 그는 스위치를 켰다. 조종석의 붉은색 램프가 계기판을 비추었는데 대기에 푸른빛에 희석되어 계기판 바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구 앞에 손가락을 대보았는데 손가락들도 붉게 빛을 말락할 정도였다. 너무 일러. 어둠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니 어느새 계곡을 가득 채웠다. 이제는 계곡과 들판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마을에 불이 들어왔고 그들은 별자리처럼 빛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듯 했다. 그 역시 손가락을 움직여 자신의 표지등을 깜빡이는 것으로 마을에 화답했다. 바다를 향해 등대를 밝히듯 집집마다 거대한 어둠에 맞서 자기 별에 불을 밝혀 대지는 서로에게 보내는 환한 신호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반짝이고 있었다. 파비행은 이번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정박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탄했다. 그는 계기판들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바늘들이 형광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계기판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하늘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만족했다. 그가 동체의 기둥에 손가락을 대자 금속 내부에 흐르는 생명의 떨림이 전해졌다. 금속은 진동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었다. 500마력의 엔진이 이 쇳덩이 속에 아주 부드러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얼음같이 차가운 금속을 벨벳 같은 부드러운 살로 바꾸어 놓았다. 한 번 더 조종사는 비행 중의 현기증이나 도치가 아닌 살아있는 육체의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했다. 이제 그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정착하기 위해 팔을 돌렸다. 그는 배전반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보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유동적인 밤의 어깨 위에 얹혀있는 5톤짜리 금속 덩어리의 흔들림을 잘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자세를 취하려고 몸을 약간 움직여 등받이에 좀 더 편하게 기댔다. 그러고 나서 손을 더듬어 비상 램프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찾아서 램프가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손을 떼고 이번에는 각 레버를 더듬어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조작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훈련했다.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다 익히고 나서 그는 램프에 불을 켜서 조종석의 정밀한 기계들을 정비하고 오직 계기판에 의지해 잠수부처럼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진입했다. 이윽고 아무것도 흔들리거나 떨리거나 진동하지 않고 자이로스코프와 고도계의 엔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목덜미를 가죽 의자에 기댄 채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을 맛보게 되는 비행에 대해 깊은 명상을 시작했다. 이제 그는 밤의 한복판에서 불침번처럼 밤이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신호, 이런 불빛, 이런 불안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이다. 어둠 속의 별 하나는 고립된 집 한 채를 의미한다. 별 하나가 꺼진다. 그것은 사랑에 대해 문을 닫은 집이다. 어쩌면 권태에 대해서도 문을 닫았거나
그 집은 세상에 신호 보내기를 중단한 집이다. 전등 불빛 아래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농부들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른다. 농부들은 그들을 가둔 거대한 어둠을 뚫고 자신들의 욕망을 아주 멀리까지 보내고 있음을 모른다. 그러나 파비행은 이제 막 1000km를 날아와서 높은 파고가 살아 숨쉬는 비행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전쟁터 같은 네오를 10개쯤 통과하고 그 사이사이 달빛 받은 공터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이 빛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기분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욕망을 알아본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불빛이 소박한 식탁을 밝히기 위해 빛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그 불빛 신호에 감동을 느낀다. 마치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서 절망에 빠져 구조의 불빛을 흔들기라도 하는 양 말이다. 제2장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를 출발한 세 대의 우편기는 각각 남쪽, 서쪽, 북쪽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자정 무렵에 출발시킬 유럽행 우편기에 이 세 대의 우편기가 실어올 우편물들을 적재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한 척의 진배 같은 비행기에 각자 몸을 싣고 어둠 속에서 명상에 잠긴 채 비행 중인 새 조종사는 폭풍우가 일거나 평화로운 하늘로부터 거대한 도시를 향해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마치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벽지의 농부들처럼. 전 항공 노선을 총관하는 책임자 리비에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기항지의 착륙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이 세 대의 우편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의 불안한 하루는 끝난 게 아니었다. 분 단위로 전보가 오자 리베르는 자신이 운명으로부터 무언가를 탈취하고 모르는 부분을 줄이고 승무원들을 어둠에서 끌어내 해안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꼈다. 자벽부 한 명이 무성국에서 온 소식을 전하려고 리베르에게 다가왔다. 칠레 우편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불빛이 보인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좋아. 리베르는 곧 그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마치 파고가 높은 신비의 바다가 오랫동안 치고 흔들어대던 보물을 해안에 토해놓듯이 밤은 이미 한 대를 토해낸 것이다. 한참 뒤에 다른 두 대도 밤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마감되리라. 이윽고 이제 막 비행을 끝낸 승무원들은 자러 가고 대기 중이던 승무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나 리베르는 쉴 수가 없다. 이제 그는 유럽행 우편기 때문에 불안해질 테니까. 그는 항상 그런 식이다. 항상. 이 늙은 전사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쳤다고 느끼고는 깜짝 놀랐다. 비행기의 도착은 전쟁을 끝내고 행복한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승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에게는 유사한 수천 걸음에 앞서 내디딘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리베르는 오래전부터 팔을 뻗쳐서 몹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휴식도 희망도 없는 노력이었다. 난 이제 늙었어. 자신의 유일한 행위에서 더 이상 이완을 찾을 수 없다면 그건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기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가 놀라웠다. 그렇지만 그가 항상 의도적으로 멀리 해왔던 모든 감미로운 것들이 우울하게 속삭이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잃어버린 태양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토록 가까이에 있었던가? 그는 자신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인생을 감미롭게 해줄 모든 것들을 시간이 생기면이라는 전제로 조금씩 미뤄왔음을 깨달았다. 실제로 언젠가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상상해온 행복한 평화를 얻게 될 것처럼, 그러나 평화는 없다. 어쩌면 승리도 없을 것이다. 모든 우편기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날이란 오지 않는다. 리베르는 근무 중이던 늙은 정비반장 르루 앞에 멈춰섰다. 르루는 40년 전부터 일해왔다. 그는 온 힘을 다 바쳐 일했다. 밤 10시나 자정 무렵에 귀가하는 그에게 집은 또 다른 세계도 도피처도 되지 못했다. 리베르가 미소 띤 얼굴로 르루를 바라보자 르루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푸르스름한 회전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너무 꽉 조여 있어서 제가 조절해 뒀습니다. 리베르는 상반신을 기울여 그 회전축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직업의식이 발동해 한마디 했다. 이 부품들을 더 느슨하게 조절하라고 작업반에 말해야겠군. 리베르는 잠시 기계에 마모된 흔적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고는 다시 르루에게 시선을 돌렸다. 르루의 주름 많은 얼굴 앞에서 리베르는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떠올라 미소 지으며 물었다. 살면서 사랑에 빠져본 적이 많나? 르루? 오, 사랑이라.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네도 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었겠지? 그리 많지 않았죠. 리베르는 그 대답에 쓸쓸함이 묻어나는지 어떤지 알고 싶어 그의 말투에 귀를 기울였다. 씁쓸함은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지난 삶과 마주하며 이제 막 아름다운 판자 하나를 다듬고는 자, 다 됐군 이라고 말하는 소목장이처럼 조용한 만족감을 맛보고 있었다. 자, 내 인생도 다 됐군. 리베르는 생각했다. 그는 몸이 피곤한 탓에 떠오른 온갖 슬픈 생각을 밀어내고 겸납고로 향했다. 칠레에서 온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제3장. 멀리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가 차츰 가까워졌다. 소리가 무르익어 갔다. 불이 켜졌다. 붉은색 항공 표지등이 켜지자 견납고 무선 전신 철탑 네모난 빈터가 드러났다. 축제가 준비되고 있었다. 도착했다. 비행기가 관제등 불빛 속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었다. 너무 눈부시게 빛나서 새것같이 보였다. 마침내 비행기가 견납고 앞에 멈추자 정비사들과 자벽부들은 우편물을 내리기 위해 바삐 움직였지만 조종사 펠리랭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봐요, 안 내릴 거예요? 조종사는 무슨 신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대답이 없었다. 어쩌면 아직도 비행 중 듣던 소음에서 못 벗어났는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여 무언가를 조작했다. 그는 마침내 상사와 동료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그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수를 세어보고 측정해보고 무게를 가늠해 보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그들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축제가 시작된 경납고 단단한 시멘트 활주로 그리고 더 멀리 활기찬 이 도시와 이곳의 여자들, 이곳의 열정까지도
펠리랭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하라도 되는 양 자기의 커다란 소나기에 움켜쥐었다. 그는 그들을 만질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 욕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 그는 달 구경이나 하면서 태평하게 살고 있다고 그들에게 욕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술이나 한 잔 사요. 펠리랭은 비행기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그는 이번 비행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오늘 비행이 어땠는지 아신다면 정말. 그러나 그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비행복을 벗으러 갔다. 침울한 감독관과 말없는 리베로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동하면서 펠리랭도 우울해졌다. 일에서 벗어나 무사히 두 발로 서서 욕을 실컷 할 수 있으니 좋다. 이 얼마나 짜릿한 쾌감인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뭔지 모를 의심이 들었다. 태풍과의 사투는 적어도 현실적이고 명복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물의 얼굴, 사물이 혼자 있을 때의 얼굴이 아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꼭 반란 같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백하던 얼굴이 그렇게 변하다니. 펠리랭은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는 안덱스 산맥을 평화롭게 넘고 있었다. 겨울눈으로 뒤덮인 산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세월이 흘러 성체들의 평화가 깃들듯 겨울눈은 거대한 산맥에 평온함을 부여했다. 200km에 걸쳐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살아있는 숨결도, 단 한 번의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 수직의 능선, 비행기가 스칠 듯한 6,000m 고도의 봉우리들,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 절벽, 그리고 무시무시한 평온만이 있을 뿐이었다. 투풍가토 산봉우리 주변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다. 그가 어떤 기적을 목격했던 곳은 바로 거기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처럼 그는 너무 늦게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주변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분노가 돌에서 나오고 눈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슨 수로 짐작했겠는가?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폭풍의 조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튀어나오고 있었다. 펠리랭은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무심한 봉우리들과 산등성 위와 남은 눈이 연한 잿빛으로 변해버린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마치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싸울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조종간을 잡은 두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곧 뛰어오르려는 짐승처럼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평온하기만 했다. 그렇다. 평온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이상한 힘이 장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날카로워졌다. 능선도 봉우리들도 더 뾰족해졌다. 마치 뱃머리처럼 거센 바람을 뚫고 나아가는 듯 했다. 거대한 군함이 전투를 위해 유리한 위치를 잡을 때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며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어 먼지가 피어오르더니 공기에 뒤섞이면서 베일처럼 눈 주위를 부드럽게 떠돌았다. 그때 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뒤돌아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뒤편으로 안데스 산맥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했다. 난 이제 죽었군. 앞쪽에 있는 봉우리에서 눈이 솟구쳐 올랐다. 눈을 품어내는 화상 같았다. 이어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봉우리에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봉우리에서도 눈이 솟구쳤는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봉화주자가 봉우리마다 불을 붙이고 지나간 것처럼 차례로 불타올랐다. 이렇게 공기의 소용돌이가 한바탕 일고 나자 조종사를 둘러싼 산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격렬한 움직임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펠리랭은 자신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엄청난 소용돌이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그 잿빛 불꽃들 속에서 맹렬히 몸부리친 기억밖에 없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은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직전이 문제야. 태풍과 맞닥뜨리기 직전의 순간이란. 그는 천의 얼굴 중 하나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얼굴을 잊어버렸다. 제4장. 리비에르는 펠리랭을 바라보았다. 20분 뒤면 펠리랭은 자동차에서 내려 노곤하고 찌뿌특한 상대로 궁중 속에 뒤섞일 것이다. 그는 어쩌면 무척 피곤하곤 빌어먹을 직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 따위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애착을 느끼는 모든 것에 초연했다. 그는 그 모두가 부질없음을 이제 막 깨달은 참이었다. 그는 이 도시의 불빛 속에 다시 서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이 세계의 반대편에서 살다 왔다. 성가시지만 사랑스러운 어릴 적 여자친구들, 인간으로서 그의 작은 결점들을 되찾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이 말이다. 리비에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궁중 속에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을 하는 특별한 이들이 있다.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른다. 남들이 말하지 않는 한 리비에르는 그들에게 감탄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모험의 신성한 성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감탄사를 연발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인간을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펠리랭은 어느 날 얼핏 본 세상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통속적인 칭찬을 경멸하고 거부할 줄 아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었다. 리비아를 역시 어떻게 해낸 거야? 라는 말로 그를 칭찬해 주었다. 리비에르는 마치 대장장이가 제 모르에 대해 말하듯 자신의 직업과 비행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는 펠리랭을 사랑했다. 펠리랭은 우선 진퇴양난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변명하듯이 덧붙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눈보라가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기센 기류가 비행기를 7,000m 상공으로 들어올린 덕분에 살아났다. 횡단 내내 산 정상을 스치듯이 지나가야 했어요. 그는 자이로스코프의 흡기구 위치를 바꿔야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눈이 흡기구를 막아버렸던 것이다. 꽁꽁 얼어붙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얼마 뒤 또 다른 기류가 펠리랭을 덮쳐
이번에는 3,000m 높이로 곤두박질 쳤는데 어떻게 아무 곳에도 부딪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그는 평온히를 날고 있었다. 갑자기 맑은 하늘 속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았죠. 그 순간 그는 마침내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멘도사에도 태풍이 있었나? 아니요. 제가 착륙할 때에는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태풍이 바짝 따라오고 있었죠. 그는 아무튼 이상한 태풍이었습니다. 라며 이상해서 설명한다고 했다. 태풍의 정상은 아주 높이 눈구름 속에 있어 보이지 않았고 아래로는 검은 용암처럼 평원이를 흡슬고 지나가며 도시를 하나하나 차례로 집어삼켰다. 저는 그런 태풍은 생전 처음 봐서 그러고는 회상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다. 리비에르는 감독관을 돌아보았다. 태평양에서 온 태풍인데 예보를 너무 늦게 받았어. 이런 태풍은 절대로 안데스를 넘지 않으니까. 태풍이 동쪽으로 계속 뒤쫓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감독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의했다. 감독관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펠리랭을 돌아보았다. 목을대가 움직였다. 그러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우울한 위험을 되찾았다. 그는 우울을 마치 여행 가방처럼 끌고 다녔다. 애매한 일로 리비에르의 호출을 받아 어젯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과 감독관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에게는 환상이나 정열에 대해 칭찬한 권리가 없었다. 직책상 완벽한 업무 이행만을 칭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동료로서 함께 한잔할 수도 동료와 반말을 할 수도 없었으며 아주 간혹 있는 우연으로 같은 기항지에서 다른 감독관을 만나 내놓고 험담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 심판관처럼 굴어야 하는 건 괴로운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심판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에 천천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이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설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했다. 그는 결코 사랑받지 못했다. 감독관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존재했다. 그는 리비에르로부터 로비노 감독관은 우리에게 시 말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비노 감독관은 직원의 열정을 고무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메모를 전달받은 후로 새로운 방법과 기술적 해결책 제안하기를 그만두었다. 그 후 그는 밥 먹듯 인간의 약점에 매달렸다. 술 마신 정비사에게 밤을 꼬박 세운 비행장 책임자에게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리비에르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영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두루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지. 리비에르가 세운 규칙은 리비에르에게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었지만 로미로에게는 규칙에 대한 인식에 불과했다. 어느 날 리비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로미노, 늦게 출발한 사람에게는 정시 출발 시에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말게. 불가항력인 경우에도요? 안개 때문이라고도요? 안개 때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세.
로비노는 부당해진데도 개의치 않은 강한 상사를 모신다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로비노 자신도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위험을 이끌어낼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비행장의 책임자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은 6시 15분에 비행기를 출발시켰으니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하지만 노비노 씨 5시 30분에는 10m 앞도 볼 수 없었다고요. 이건 규칙이요. 하지만 노비노 씨 안개를 빗자루로 쓸어낼 수도 없잖아요. 로비노는 수수께끼 같은 자신을 방패로 삼았다. 그도 관리자에 속했다. 팽이처럼 움직이는 자들 가운데 그만이 사람들을 벌주어 시간을 엄수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길이지. 리비에르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조종사가 비행기에 손상을 입히면 무사고 특별 수당을 받지 못했다. 로비노가 물었다. 하지만 숲속에서 고장이 났다면요? 숲에서도 마찬가지일세. 로비노는 그 점을 명심했다. 나중에 그는 열성적으로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말 유감스럽군.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지만 다른 곳에서 고장이 났어야 했어. 하지만 로비노 씨, 그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규칙이요. 리베르는 생각했다. 규칙이란 종교 의례와 비슷해서 부조리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도야시키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는 리베르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어쩌면 이런 말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지 모른다. 작은 도시의 소시민들은 저녁마다 공원 야외 음악당주의를 서성이는데 그들에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아무 의미도 없지.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라고 리베르를 생각했다. 그에게 사람이란 빚기 전에 밀랍덩이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재료에 영혼을 불어넣고 의지를 창출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스려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뛰어넘게 할 생각이었다. 어떤 이유로든 출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지만 모든 기항제에서 정시 출발을 하도록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이런 의지를 창출해냈다. 날씨가 나쁜 날을 쉬는 날로 여기고 좋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서 리비에르의 직원들은 조마조마해하면 날씨가 개기를 기다렸고 이르기 지연되는 것을 말단 자벽보들까지도 수치스럽게 여겼다. 갑오처럼 뚫릴 것 같지 않던 날씨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곧바로 이를 이용했다. 북쪽 뚫림, 출발. 리비에르 덕분에 그들은 15,000km를 오가는 우편기를 무엇보다도 숭배하게 되었다. 리비에르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들은 행복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니까 내가 혹독하게 군 덕분에 저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된 거지. 어쩌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리비에르는 그들에게 강렬한 기쁨도 주었다. 그들이 강렬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줘야 해. 그는 생각했다.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불러오는 강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삶만이 중요하니까. 자동차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리비에르는 회사 사무실로 향했다. 펠리렌과 단둘이 남게 된 노비노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걸려고 입을 열었다. 제5장
그렇지만 그날 저녁 로비노는 무척 피곤했다. 그는 정복자 필리랭 앞에서 자신의 삶은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감독관이라는 직함과 권위를 지녔음에도 피곤에 찌들어 자동차의 한쪽 구석에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앉은 기름때로 손이 시커먼 이 남자보다 자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비노는 처음으로 감탄했고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펠리렌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그는 그날의 여정과 실패로 지쳐 있었고 자신이 약간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기름 재교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가 현장에서 잘못을 적발하려고 노렸던 바로 그 직원이 그를 딱하게 여겨 대신 계산을 마무리해 주었다. 하지만 더욱 곤혹스러웠던 일은 그가 B4형과 혼돈하여 B6형 오일 펌프의 조립에 대해 지적한 것이었다. 정비공들은 의문스럽게도 20분 동안이나 그가 변명의 여지 없는 무지를 드러내며 그들을 혼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호텔의 자기 방도 두려웠다. 툴루즈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그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비밀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노비노는 방에 틀어박혀 종이 묶음을 꺼내 천천히 보고서라고 쓰고는 몇 줄 끄적있다가 전부 찢어버리곤 했다. 그는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한다면 자기가 회사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었다. 이제껏 그가 구해낸 것이라곤 녹슨 프로펠러 회전축밖에 없었다. 그가 비행장 책임자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녹슨 부분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 기항지에 말씀하세요. 이 비행기는 방금 거기서 왔거든요. 로비노는 자신의 역할에 회의가 들었다. 그는 펠리렌과 가까워지려고 시도해 보았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실까요? 얘기 좀 나누고 싶군요. 내 일이란 게 가끔 너무 고돼서. 그는 자신을 너무 낮춘 게 아닌가 싶어 곧바로 말을 바꾸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부하 직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에 로비노가 끼어드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이런 생각을 했다. 로비노가 아직 보고서 쓸 거리를 찾지 못했다면 너무 허기진 나머지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야. 그러나 로비노는 그날 저녁 자신의 비참한 말을 생각했다. 누구에게 말하기 곤란한 그의 유일한 비밀인 습진 때문에 괴로운 몸에 대해 말하고 싶었고 고충을 털어놓고도 싶었다. 오만한 태도로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기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려 했다. 그 역시 프랑스에 애인이 있었고 프랑스로 돌아간 날 밤이면 그녀에게 감독일에 대해 이야기하여 환심을 사고 사랑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도 털어놓고 싶었다. 그럼 저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지요? 사람 좋은 펠르랭은 승낙했다. 제6장 리미에느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은 졸고 있었다.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그는 항상 영원한 여행자 같았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일단 키가 작아서 공기의 흐름을 그다지 바꿔놓지 않았고 잿빛 머리칼과 특징 없는 옷차림이 배경과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직원들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무장은 다급하게 최근 서류들을 끌어다가 뒤척였고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전화 교환수는 전화 교환기에
연결선을 꽂고 두꺼운 기록부에 전보를 받아 적었다. 리비에르는 앉아서 전보를 읽었다. 칠레 우편기 시련도 지나가고 이제 그는 만족스러운 하루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말하자면 모든 일이 순조로운 날, 즉 거쳐간 비행장에서 차례로 보내온 메시지들이 간결한 승전보인 날의 기록을. 파타고니아 우편기 역시 빠르게 진격 중이었다. 예정 시간보다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비행에 유리한 바람을 만난 덕분이었다. 기상 보고서를 가져다 주게. 비행장마다 맑은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순풍을 자랑했다. 황금빛 저녁놀이 아메리카 대륙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리메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기꺼워했다. 아직 파타고니아 우편기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운이 따를 것이다. 리베르는 보고서를 밀어두며 말했다. 좋아. 세상의 반을 감시하는 밤의 파수꾼으로서 업무를 돌려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열린 창문 앞에 서서 밤을 이해했다. 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품고 있었고 예배당처럼 아메리카도 품고 있었다. 그는 이런 장엄한 느낌에 놀라지 않았다. 칠레의 산티아고 하늘은 낯선 하늘이지만 우편기가 일단 칠레의 산티아고를 향해 가면 우리는 그 항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의 웅장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니까. 무성국에서는 수신기를 통해 또 다른 우편기에서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파타고니아의 어부들은 바다에서 그 비행기를 불빛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비행 중인 어떤 비행기에 대한 불안감이 리비에르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그 비행기의 요란한 엔진 소리는 수도들과 지방 도시들을 짓누르고 있을 것이었다. 맑은 밤하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그는 비행기가 완전히 위험에 빠져 도저히 구하기 힘들 것 같았던 혼란한 밤들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 밤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성국에서는 천둥 소리와 뒤섞인 비행기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나 황금 같은 음파는 귀청을 찢는 굉음 속에 묻혀버렸다. 어둠이라는 장애물 속으로 눈먼 화살처럼 쏘아 올려진 우편기의 단족 가락을 듣는 참담한 심정이란. 리베르는 철야 근무를 하는 밤에 감독관이 있어야 할 곳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했다. 로비노를 부르게. 로비노는 이제 막 조종사 한 명과 친구가 되려는 참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그 앞에 자기 가방을 펼쳐놓았다. 가방에는 감독관도 다른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싸구려 셔츠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비쩍 마른 여자 사진 한 장. 감독관은 그 사진을 벽에 붙였다. 그는 펠리랭에게 자신의 욕구와 애정과 후회를 멋쩍게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보물들을 하찮은 순서대로 늘어놓듯이 조종사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늘어놓았다. 정신적 습진, 그는 자신의 감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로비노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작은 빛이 있었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정성스레 포장한 조그마한 꾸러미 하나를 꺼내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 꾸러미를 만작거리다가 마침내 손을 떼며 말했다. 전 이걸 사하라에서 가져왔죠. 감독관은 기껏 용기를 내 고백을 하고도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자신의 좌절감, 불행한 애정생활, 그리고 온갖 우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비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이 거무스름한 조약들로부터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똑같은 조약돌이 브라질에도 있어요. 펠레랭은 아틀란티스 전설에 심취한 감독관의 구부정한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펠레랭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질학을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요. 그의 인생에서 오로지 그 조약돌만이 그에게 유안을 주었다. 호출을 받았을 때 로비노는 우울했지만 곧 기운을 차렸다. 가봐야겠어요. 리비에르 씨가 또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절 부르네요. 로비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리비에르는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항로가 붉게 표시된 벽지도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감독관은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서야 리비에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이 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로비노? 그는 가끔씩 꿈에서 막 빠져나온 양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지도는요, 소장님. 사실 감독관은 이 지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경직된 표정으로 그것을 응시하면서 유럽과 아메리카를 훑어보았다. 한편 리비에르는 그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 항로는 아름답지만 가혹해.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을, 그것도 젊은이들을 빼앗아 갔지.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렇지만 리비에르에게는 목적이 모든 것에 우선했다. 로미노는 그의 옆에서 여전히 지도를 뚫어져라 보며 차츰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리비에르에게 눈꽃만큼의 동정도 기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자신이 대단치 않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동정을 구해볼 생각이었는데 리비에르는 농담처럼 대꾸할 뿐이었다. 병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일을 좀 더 할 수 있겠군. 거의 독설에 가까운 말이었다. 리비에르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음악가가 불면증으로 인해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불면증이지. 어느 날 그는 르르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을 물리치는 저 못생긴 외모 말이야. 그는 루누가 지닌 장점은 모두 그가 일에만 매진하게끔 만든 못생긴 외모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펠레랭하고는 많이 친해졌나? 아, 그 일로 자네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리메르는 반쯤 돌아서더니 고개를 숙인 채 몇 걸음 걸어가며 로비노를 이끌었다. 그의 입술에 슬픈 미소가 번졌지만 로비노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자네는 상관이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로비노가 대답했다. 리비에르는 이처럼 매일 밤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고 생각했다. 의지의 악화는 곧 실수를 유발하고 그러면 그날은 그 순간부터 많은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자네는 자네의 역할에 충실해야 해. 리비에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었다. 자네는 어쩌면 다음 날 밤 그 조종사에게 위험한 출발을 명령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복종해야 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자네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의 목숨을. 그는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이건 중대한 일이지?
리베르는 여전히 쟁걸음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그들이 자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정 때문이라면 자네는 그들을 기만하는 거야. 자네는 그들에게 어떤 희생도 강요할 권리가 없어. 물론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네의 우정 덕분에 고된 일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그들을 기만하는 일이지. 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니까 말일세. 거기 앉게. 리비에르는 손으로 부드럽게 로미로를 자기 책상 쪽으로 밀었다. 나는 자네를 자네 자리로 되돌려 놓겠네, 로비노. 자네가 지쳤다면 자네를 지탱해 줄 사람은 그들이 아니야. 자네는 상관이라고. 자네의 나약함은 보기에 좋지 않네. 부르는 대로 써보게. 저는 이렇게 쓰게. 감독관 노비노는 조종사 펠리랭에게 징계를 내린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떤 구실이든 자네가 찾아보게. 소장님! 자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하게, 로비노. 자네는 부하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네. 로비로는 다시 열성적으로 프로펠러 회전축을 닦으라고 명령할 것이다. 한 비상 착륙장에서 무선 전신을 보내왔다. 비행기 보임, 비행기 신호 보냄, 속도 낮추고 곧 착륙 예정. 아마도 다시 출발하기까지 30분쯤 걸릴 것이다. 리비에르는 특급 열차가 철로에서 갑자기 멈추었을 때, 그리고 몇 분이 지나도 평해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처럼 짜증이 났다. 커다란 벽시계의 바늘이 텅 빈 공간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두 시계바늘 사이에서 무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 리베르는 기다림을 잠시 잊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밤은 배우 없는 무대처럼 텅 비어 보였다. 이런 밤을 허비하다니. 그런 창문 너머로 맑게 개어 별이 총총한 하늘과 신성한 항공 표지등과 그렇게 탕진해버린 밤에 황금빛 달을 원망스레 바라보았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자 밤은 리베르에게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밤은 테네의 생명을 품고 있었다. 리베르는 그 생명을 보살폈다. 날씨가 어떤가? 그는 승무원에게 물었다. 10초가 흘렀다. 아주 좋음. 이어서 비행기가 통과한 도시들의 이름이 들려왔다. 리브엘에게는 이번 전투에서 정복한 도시들의 이름이었다. 제7장 1시간 뒤 파타고니아 우편계의 무선사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슬쩍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먹구름이 가려서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땅 쪽을 내려다보았다. 풀 속에 숨어있는 반딧불이 같은 마을에 희미한 불빛이 남아 찾아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숲속에서 불빛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정복한 영토를 되돌려줘야 하는 이 힘든 밤을 바라보며 그는 은근히 화가 났다. 그는 조종사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그가 보기에 더 멀리 갔다가는 벽에 부딪히듯이 두툼한 어둠에 부딪히고 말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앞쪽 수편성 근처에서 미미한 반짝거림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화덕의 희미한 불빛 같았다. 무선사가 파비앙의 어깨를 톡톡 쳤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내구의 첫 번째 돌풍이 비행기를 공격했다. 부드럽게 들어 올려진 금속 덩어리는 무선사의 육체를 짓누르다가 스르르 풀리더니 녹아 없어져 그는 어둠 속에서 몇 초간 홀로 붕 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으로 금속 기둥들을 단단히 잡고 매달렸다. 무선사는 조종석의 붉은 램프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그 불빛에 의지한 채 어둠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감히 조종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엄두를 못 내고 금속 기둥을 단단히 붙들고 조종사 쪽으로 상반신을 기울인 채 그의 어두운 뒷덜미를 바라볼 뿐이었다. 희미한 불빛 속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머리와 양 어깨의 윤곽이 드러났다. 약간 왼쪽으로 기운 몸뚱이는 시커먼 덩어리에 불과했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어둠이 씻긴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나 무선사는 그 얼굴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얼굴에는 폭풍을 만났을 때 밀려드는 감정적인 모든 것, 즉 경직된 표정, 결혼하는 의지, 분노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 창백한 얼굴과 저 멀리 짧게 번쩍이는 번갯불 사이에 오가는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무선사는 꼼짝도 않는 이 그림자의 내면에 축적된 힘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사랑했다. 어쩌면 그 힘이 그를 내우 쪽으로 데려왔을 테지만 그를 보호해주고 있기도 했다. 조종관을 단단히 쥔 손은 짐승의 목덜미를 짓누르듯 폭풍을 내리누르고 있겠지만 힘이 잔뜩 들어간 어깨는 미동조차 없이 신중함이 느꼈다. 무선사는 어쨌거나 전적으로 조종사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불구덩이 속으로 질주하는 말에 안장해 있는 꼴로 그의 앞에 있는 이 커다란 형체가 상기시키는 물질적인 무게감과 그 연속성을 음미했다. 왼쪽에서 또 다른 번갯불이 명멸하는 등대처럼 희미하게 번쩍였다. 무선사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파비행의 어깨를 건드리는 순간 파비행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새로운 적을 몇 초 동안 응시하더니 다시 천천히 원래의 자세로 돌아갔다. 어깨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고 목덜미도 등받이에 기댄 채였다. 제8장 리베에르는 되살아나는 불편한 심기를 좀 걸으며 달려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것도 극적인 행동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그는 이상하게도 그 드라마가 무대를 벗어나면 사적인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작은 도시의 소시민들은 야외 음악단 주변을 서성이며 겉으로는 평온한 삶을 살지만 때로는 극적인 일들을 겪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병, 사랑, 죽음,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의 고통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또 다른 창을 열어주리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밤 11시경이 되어서야 마음이 진정된 그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영화관 입구에 모인 인파를 어깨로 헤치며 천천히 나아갔다. 그는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았다. 좁은 도로 위로 보이는 별들은 환한한 광고판들 때문에 아직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오늘 저녁 내 우편기 2대가 비행 중이니 나는 하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저 별은 군중 속에서 나를 찾다가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내가 여기서 조금 이방인 같고 살짝 외로운 건 그 때문이다.
어떤 음악의 한 악절이 떠올랐다. 어제 친구들과 함께 들었던 소나타의 몇 구절이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저 음악이 지겨운 건 자네나 우리나 마찬가지야. 다만 자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럴지도. 그는 대답했다. 오늘 밤처럼 그때도 그는 쓸쓸했지만 이내 그런 고독의 풍요로움을 깨달았다. 그 음악의 메시지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에게만 은밀한 따스함을 전해주었다. 별의 신호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걸어오곤 했다. 보도에서 누군가 그를 떠밀었다. 그는 계속 생각했다. 화내지 말자. 나는 궁중 속에서 종종 걸음치는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와 같다. 그 아버지 가슴 속에는 자기 집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 담겨 있을 테니 말이다. 그는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군중 속에서 사연이나 사랑을 품고 종종 걸음치는 사람을 찾아보러 애썼고 등대지기의 외로움을 생각했다. 그는 조용한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사무실 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지나갔고 그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타자기들도 덮개 아래 잠들어 있었다. 가지런히 정돈된 서류들 위로 커다란 수납장은 닫혀 있었다. 10년간의 경험과 노동, 그는 문득 은행의 지하 금고를 방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유함이 짓누르는 곳, 그는 이곳의 장부 하나하나에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살아있는 힘이었다. 은행의 금처럼 생명이 있지만 지금은 잠자고 있는 힘 말이다. 그는 어디선가 야근하는 직원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밤에도 일을 하고 있기에 삶이 지속되고 의지가 지속될 수 있으며 툴루즈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기항지에서 기항지로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편기들은 어디선가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 야간 비행은 밤새 지켜봐야 하는 질병처럼 계속되었다. 손과 무릎,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어둠에 맞서 싸우는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바다에서 헤쳐나오듯 맹목적으로 두 팔을 휘저어야 하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 했다. 가끔씩은 내 손을 보려고 불에 비춰보았는데 나는 식에 참담한 고백을 듣기도 했다. 붉은 현상액 속에서 드러나는 부드러운 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내야 하는 것이다. 리비에르는 영업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일하게 켜져 있는 전등 불빛이 닿는 한 구석이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 같았다. 타자기 한 대에서 나는 소리만이 이 침묵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정적을 다 메우진 않았다. 가끔씩 천하벨이 울렸다. 그러면 당직 직원이 일어서서 이 집요하게 반복되는 슬픈 외침을 향해 걸어가곤 했다. 그가 수화기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고뇌가 진정되었다. 어두운 사무실 한 구석에서 아주 부드러운 대화가 오갔다. 그러고 나면 그는 태연하게 자기 책상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외로움과 졸음이 밴 굳은 표정의 얼굴에는 해독할 수 없는 비밀이 깃들어 있었다. 두 대의 우편기가 비행 중일 때 외부에서 걸려오는 밤의 전화는 얼마나 위협적인가. 리비에르는 저녁에 불빛 아래 모인 가족들에게 충격을 줄 정보와 몇 초가 거의 영혼처럼 느껴질 시간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 비밀로 남는 불행을 생각했다. 질러대는 외침과는 거리가 먼 너무도 조용하고 힘없는 파동이다. 매번 그는 이 띄엄띄엄 울리는 전화벨 속에서 희미한 묘아리를 들었다. 매번 당직 직원은 마치 태양을 헤엄치는 사람처럼 고독에 빠져 느리게 움직였고 물속에서 수면을 향해 되돌아오는 잠수부처럼 어둠 속에서 불빛을 향해 다가왔는데 리비에르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듯한 몸짓으로 보였다. 그냥 있게 내가 봤지. 리비에르가 수화기를 들자 바깥 세상의 잡음이 들려왔다. 여기는 리비에르. 약한 소음에 이어 곧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선국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잡음이 들리더니 전화 교환기에 연결선 꽂는 소리에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무선국.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리비에르는 정보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중요한 소식은 없었다. 규칙적으로 보내오는 업무 보고였다. 리우데 자네이루는 한 가지 정보를 물었고 몬테비데오는 날씨에 대해 보고했고 멘도사는 설비에 대해 말했다. 일상적인 소식들이었다. 그러면 우편기들은? 폭풍우 때문에 비행기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 리비에르는 이곳의 밤은 맑고 별이 총총한데 무선사는 그 평온한 밤 속에서도 멀리서 오는 폭풍우의 숨결을 느끼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곧 다시 연락합시다. 리비에르가 일어서자 당직을 서던 직원이 다가왔다. 업무 보고서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렇지. 리비에르는 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그에게 깊은 우정을 느꼈다. 투쟁의 동지로군. 이런 차려 근무가 우리를 얼마나 결속시키는지 이 사람은 아마 절대 모르겠지.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제9장 서류 한 뭉치를 손에 들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리비에르는 몇 주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좋지 않아. 그는 잠시 벽에 몸을 기댔다. 어이없군. 그러고는 간신히 소파까지 갔다. 그는 다시 한번 마치 늙은 사자처럼 결박당한 느낌이 들었고 몹시 서글퍼졌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인가. 난 이제 50이야. 5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고 단련하고 싸워서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았지. 그런데 이제 나를 휘어잡고 내 안에 가득 차. 세상만사 이보다 더 기묘한 일은 없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런 통증이라니. 참 어이가 없군. 리비에르는 땀을 닦으면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좀 나아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검토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엔진 301을 분해 소재하던 중에를 확인했습니다.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서명했다. 플로니아노폴리스 기항지는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서명했다. 징계 조치에 따라 비행장 책임자인 리사르에게 전보 발령을 내리기로 그는 서명했다.
옆구리 통증은 일단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몸 안에 살아있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자신을 돌아보게 했기에 그는 몹시도 씁쓸했다. 나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엄격하게 굴면 사고는 줄어든다. 책임이란 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못하는 막역한 힘과 같다. 내가 정말 정당하게 군다면 야간 비행은 매번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는 이 길을 너무 혹독하게 달려온 데 대해 피로감을 느꼈다. 그는 동정은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몽상에 잠긴 채 그는 여전히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로블레는 오늘부로 당사요 직원이 아님. 그는 이 늙은 호인과 그날 저녁에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본복이네. 어쩌겠는가 본복인 것을. 하지만 소장님. 소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해왔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해. 하지만 소장님, 이걸 좀 보세요, 소장님. 노블레는 낡은 지갑에서 젊은 시절 비행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실린 오래된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다. 리베르는 이 순진한 영광이로 늙은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이게 1910년 사진입니다, 소장님. 아르헨티나의 첫 비행기를 조립했던 게 제 기념 사진이지요. 1910년부터 비행기를 손봤으니 소장님 2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소장님? 젊은 친구들이 작업장에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 실컷 비웃을 테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네. 제 아이들은요, 소장님, 제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소. 자벽부 자리를 주겠다고. 제 체면은요, 소장님. 제 체면은 뭐가 됩니까? 보세요. 소장님, 비행기 일을 한 지 20년입니다. 저 같은 늙은 노동자가 자벽부 일을 하시오. 싫습니다, 소장님. 못합니다. 늙은 두 손이 떨렸고 리브에르는 주름진 이 두툼하고 아름다운 손에서 눈을 돌렸다. 자벽부 일을 하게. 안 됩니다, 소장님. 안 됩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 가보게. 리베르는 생각했다. 내가 이토록 매정하게 해고하는 것은 그가 아니다. 어쩌면 그에겐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잘못은 그를 통해 빚어졌으므로 나는 그 잘못을 해고하는 것이다. 사건이란 사람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사건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리베르는 생각했다. 인간 역시 보잘것없는 존재라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 인간들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아직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엾은 노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에게서 오랜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라고? 자신은 비행기의 금속판 위에서 연장 다루는 소리를 좋아했다고? 그의 삶에서 위대한 시를 빼앗겼는데 그러고도 살아야 하느냐고? 너무 지쳤어. 리베르는 생각했다. 열이 나서 온몸이 나른해졌다. 그는 그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다. 나는 이 오랜 동료의 얼굴을 정말 좋아했는데 리베르는 노인의 두 손을 다시 생각했다. 두 손을 맞잡으려던 그 힘없는 동작을 떠올렸다. 그는 지금이라도 됐어. 그냥 남도록 하게 라고 말하면 될 것이다.
그는 이 늙은 두 손에 흘러내릴 기쁨의 물결을 상상했다. 얼굴이 아니라 노동자의 늙은 두 손이 표현해줄 그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서류를 찢어버릴까? 그 노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겸연쩍어하며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럼 계속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르헨티나의 첫 비행기를 조립했던 게 바로 나라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더 이상 비웃지 않을 테고 그 노인은 고참의 권위를 되찾게 되니 찢어버릴까? 전화벨이 울리고 리비에르는 수화기를 들었다. 한동안 바람과 공간이 사람의 목소리에 실어다주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침내 말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이륙장 누구신가요? 리비에르요. 소장님, 650기가 활주로에 대기 중입니다. 좋아. 마침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기 회로를 재점검해야겠습니다. 접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 회로를 연결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표지등 고장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이네. 리베이르는 생각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 발견하자마자 바로 뿌리 뽑지 않으면 표지등 고장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우연이라 할지라도 잘못의 매개자를 발견했을 때 눈 감아주는 것은 범죄야. 그러니 노블레를 해고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은 여전히 타자를 치고 있다. 뭔가 보름치 회계입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 제가 나중에 보겠네. 사건들이 서로 우위를 다투며 몰아치니 놀라울 뿐이다. 마치 원시름을 들어 올려 쑥쑥 키우고 무성하게 만드는 미지의 거대한 힘 같은 것이 위대한 과업을 둘러싸고 도처에서 적용하는 듯하니 리베르는 작은 담쟁이 덩굴이 무너뜨린 사원들을 떠올렸다. 위대한 가업이란 그는 마음을 달래려고 한 번 더 생각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내가 맞서는 것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로 인해 생겨난 것들과 맞서는 것이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인생의 정확한 가치도 정의나 우울의 가치도 모른다. 나는 한 인간의 기쁨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히 모른다. 떨리는 손의 가치도 모른다. 동정도 따뜻함도. 그는 생각에 잠겼다. 삶에는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 하지만 우리는 삶과 화해할 수 있는 만큼 화해하면 산다. 그러나 계속 살아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육신과 맞바꾸는 것은. 리비에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배를 눌렀다. 유럽행 우편기 조종사에게 전화해서 출발하기 전에 나를 보러 오라고 하시오. 그는 생각했다. 이 우편기가 도중에 헛되이 되돌아와서는 안 돼. 내가 내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잡지 않으면 밤이 항상 그들을 위협할 거야. 제10장.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조종사의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다. 좀 더 자게 놔둬야지. 그녀는 남편의 잘 빠진 유선형의 맨가슴을 보며 감탄했다. 멋진 배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항구인 양 이 아늑한 침대에서 쉬고 있다. 아무것도 남편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녀는 손가락으로 침대의 잔주름, 그림자진 부분과 구김을 없애며 신의 손가락으로
바다를 잠재우듯 침대를 정돈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얼굴로 바람을 맞았다. 그 방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어떤 멜로디가 바람에 실려왔다. 쾌락과 휴식의 시간이었다. 이 도시는 10만 개의 성체에 사람들을 모아 넣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누군가가 전투 개시라고 외치면 오직 한 사람, 그녀의 남편만이 벌떡 일어나 무기를 들고 나설 것 같았다. 그는 아직 쉬고 있었지만 그의 휴식은 예비역에 곧 반납하게 될 불안한 휴식이었다. 잠들어 있는 이 도시는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가 젊은 신인 양 불빛들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순간 도시의 불빛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팔을 바라보았다. 그 팔은 1시간 뒤면 유럽행 우편기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한 도시의 운명과 같은 중요한 무언가를 책임질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도시의 수백만 남자들 가운데 이 예사롭지 않은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우울했다. 그는 그녀의 따스한 품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를 먹이고 밤새 보살피고 보듬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데려갈 이 밤을 위해서,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투쟁을 위해, 고뇌를 위해, 승리를 위해서 그의 부드러운 손길은 단지 습관적일 뿐 그 손이 하는 진짜 노동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미소와 남편으로서 배려심은 잘 알지만 내후 속에서 일어나는 그의 신성한 분노는 몰랐다. 그녀는 음악, 사랑, 꽃처럼 부드러운 것들로 그를 묶어두었지만 그가 떠날 때면 이런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그는 이를 그다지 애석해하지도 않는 듯 했다. 그가 눈을 떴다. 메시야, 자정, 날씨는 어때? 잘 모르겠는데.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가면서 기지개를 켰다.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는 창밖으로 몸을 기울여 보았다. 남풍이군. 잘 됐어. 적어도 브라질까지는 문제 없겠어. 그는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도시를 굽어보았다. 그는 도시가 아늑하지도 빛나지도 따뜻하지도 않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이미 도시의 불빛들이 사막의 모래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광경이 보였다. 무슨 생각해? 그는 포르투알레그레 해변에는 안개가 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한테는 나만의 전략이 있어. 어디서 돌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 그는 여전히 상반신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직전의 사람처럼 깊게 심호흡을 했다. 당신은 슬프지도 않나 봐. 이번에는 며칠 동안이야? 여드레? 아니 열흘? 그도 알지 못했다. 슬프냐고? 아니, 왜? 이 들판과 이 도시와 이 산, 그는 그것들을 정복하기 위해 자유롭게 떠나는 것이니까. 그는 1시간 안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졌다가 다시 내려놓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곧 멀어질 거야. 밤에 떠나는 건 멋진 일이지. 남쪽을 바라보면서 추력 레벨을 잡아당기면
10초 후에는 풍경이 반대로 바뀌고 북쪽을 향하게 돼. 도시는 이제 바다의 심연일 뿐이야. 그녀는 남편이 정복을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을 생각했다. 당신은 집이 싫어? 나도 집이 좋은데, 하지만 아내는 벌써 그가 비행 중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넓은 어깨가 이미 하늘을 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날씨가 좋아. 당신 가는 길에 별이 쫙 깔렸어. 그는 웃었다. 그렇군.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울컥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위협을 당한단 말이지? 당신은 아주 강해. 그래도 조심해. 조심해야지 물론. 그는 또 웃었다. 그는 옷을 입었다. 이번 축제를 위해 그는 제일 거친 천으로 된 옷, 제일 무거운 가죽 옷을 골랐다. 농부 같은 옷차림이었다. 옷차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그녀는 남편을 보고 더욱더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허리띠를 매주고 부츠도 신겨주었다. 이 부츠는 불편해. 여기 다른 것도 있어. 비상등에 달 끈 좀 찾아줘.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전투복에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든 게 완벽했다. 당신 정말 멋있어. 그녀는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별들한테 잘 보이려고?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질투나네. 그는 또 한 번 웃으며 두꺼운 옷 위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팔을 뻗쳐 마치 어린 소녀를 안듯이 그녀를 번쩍 들어 침대에 눕혔다. 좀 더 자. 그는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와 밤거리에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정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에게는 단지 바다의 심연에 지나지 않을 이 꽃들, 이 책들, 이 온기를 그녀는 슬프게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야간 비행 제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안데스 산맥 함께 여행 잘 하셨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11장부터 결말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